상당액을 회수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좀 칭찬하고 격려해야 마땅한데 이거를 마치 무슨 뭐 문제가 있느냐. 뭐 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뜻하지 않게 이런 부설에 휘말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팩트, 사실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객관적인 계약 내용부터 봐야겠죠.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익을 일정 금액 이상 못 가져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다.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와 관련돼서 이러한 계약을 설계한 핵심적인 인물과 또 이러한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런 구조들을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선정을 심사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모종의 관련성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설계한 사람과 그리고 여기서 수익을 가져간 사람, 이 두 사람들의 두 존재가 사실은 구분되어 있지가 않고 하나의 몸처럼 누군가한테 특정한 수익을 몰아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구조를 승인하고 시행하고 그것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같이 무언가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핵심적인 몸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위한 오늘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관련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나 문제 제기들을 덮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로비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는 수사 또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그 인물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성 보도도 여러분께 한 3개 정도를 보내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오늘 검찰 쪽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네. 저 정모 변호사라는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정모 변호사가 누구냐? 천화동인의 4호 남욱 변호사가 저 정모 변호사를 소개를 해줘서 정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어떤 사업자 선정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어쨌든 간에 성남의 뜰과 관련한 같이 있는 거고요. 네. 어제 뉴스에서 나온 게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봤더니 이른바 공적 영역에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모 변호사가 저기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일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전화번호를 봤더니 아이오플렉스라고 하는 이른바 그 회사가 있는데 채용 공고 전화번호가 어디와 똑같았다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온 거죠. 천화동인 그 4호 남욱 변호사 사무실과 똑같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저 그림이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글자로 이제 저 내용에 나온 것처럼 민관 한 몸이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 설계한 구조 속에서 선정된 사람이 있고 선정이 된 다음에 수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정된 사람과 수익 본 사람은 같겠죠. 우리가 화천대유 천화동인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화천대유 천화동이 수익이 보도록 하는 내용이 사실상 미리 설계가 되어 있었고 이것을 설계를 승인하고 또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과 이것을 수익을 보고 선정된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커넥션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핵심적인 인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모 변호사입니다. 정모 변호사 본인의 인터뷰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당시에 남욱 변호사, 원래부터 친밀하던 남욱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취업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선정심사위원으로 직접
자신이 그 남욱 변호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천대유와 성남 컨소시엄을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세 사람들이 사실상 모종의 관계가 있어 보이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에서 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원홀딩스와 관련돼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는 점을 적어도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모 변호사도 인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단순하게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거대한 수익을 예상하고 그 수익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선정을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구조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 인물들이 같이 모여서 유동규 전 본부장, 정모 변호사가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다. 이 부분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관과 공적인 영역과 민간 영역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적인 영역과 민간이 같이 함께 협력 사업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대립되는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 누구한테 이익을 주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익을 누가 배분할 것인지에서 서로 협상 파트너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동업체를 이루어서 만들었다면은 어찌 보면은 기존의 이 설계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설계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이 카르텔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배분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거 최종적으로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어제 안희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말이죠. 정모 변호사가 퇴직 후에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렸고 그 전에 상관이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동업을 하고 있고 이 두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천화동인 4호 소유자인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업으로 1,000억 원의 배당 이득을 챙겼다. 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람과 또 그 선정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자가 한 몸으로 얽혀 있다. 예전부터 연결돼 있었다라고 하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그 사전에 인적으로 채용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개입됐다는 부분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 변호사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도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서 동업체를 차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해당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회계사가 수익 배분과 관련돼서 논의를 하면서 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다면 물론 그 녹취록 내용을 객관적으로 봐야겠지만은요.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공직자로서 공기관의 이제 담당자로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해야 하지 직접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사후적으로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사업으로 매우 큰 수익을 얻은 사람들과 같이 이익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점이 있고요. 다시 그럼 원론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1,822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822억이요? 네,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캡이라고 하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을 1,822억이라는 특정 금액으로 제한한 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 특정 금액으로 성남시의 이익을 제한했는지, 그것을 왜 기획했고 그것을 왜 승인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1,822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시청자들이 또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4,600억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920억 해서 5,500억을 성남시로 돌리도록 자기가 그 틀을 짰다. 그래서 이건 나의 치적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22억은 그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그 액수 중에 하나로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에서
5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성남 50% 더하기 1주죠. 그렇죠. 도시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서 배당되는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한계치를 1,822억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숫자에는 계약서에 있는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 1,822억이냐는 거죠. 사실은 이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금융기관과 관련돼서 등장을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자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원금과 이자 플러스 알파로 얼마의 금액을 예상을 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담보로 잡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을 받아가지고 그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한계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즉 1,000억을 이번에 빌려줬다면은 이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1,000억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자까지 생각해서 200억 정도를 캡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성남의 뜰 여러 주주들의 금융기관들이 왜 특정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구체적인 금액을 빌려주거나 금융기관 같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 금액으로 한정지어서 이것이 제한이 됐는지,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적어도 민간 사업자일 때는 스스로 소위 말해서 얼만큼의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그 분계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예상해서 이 금액을 제시를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그거를 수익을 그렇게 제한하는 거를 받았는지 를 봐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과정을 보면은 1,820억을 제한하고 그거를 승인한 그 핵심적인 담당자가 남욱 변호사 쪽 그리고 김만배 그 담당자의 화천대유 쪽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또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한 것은 또 유동규 본부장 당시에 이제 그것을 기획하고 했던 분들 핵심적인 인사들이 있습니다.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성남시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쪽에 때 이익을 제한하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히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소식상 소외가 날 수 있는 구조를 짰다면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쪽과 어떤 이해관계를 공동한 것이 아닌가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동규 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문점들이 제기가 됐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유언홀딩스를 통해서 봤을 때는 상당한 인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렇다면은 애초에 이 계약의 설계와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이익의 분배 과정 자체가 특정인 특정 업체,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게 짜여지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전담 수사팀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정모 변호사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난 거고요. 결국은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쟁점이 정리가 됩니다. 예, 한번 정리해 주세요. 첫 번째 쟁점은 애초 당시에 이 설계 자체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는 소위 말해서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저쪽 시행업체한테는 수익을 주도록 잘못 설계된 것인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하게 설계된 것인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국 이 수익을 받을 대로 선정된 이 업체의 선정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부정과 청탁과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렇게 부정이 있고 그렇게 부정하게 선정이 되고 막대한 수익을 걸었다면 도대체 이 돈이 누구 혜택까지 흘러들어가고 누가 여기에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겠죠. 결국 이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김성훈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정모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두 사람이 유언홀딩스라고 하는 또 다른 기업에서 한 몸으로 다시 뭉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왜 저랬는지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한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자 선정과 전체적인 틀을 설계했다는 사람이고 말이죠. 또 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실무자 역할을 했었던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또 화천대유와 관련 있는 천화동인의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들어갔다는 거니까요. 네. 이 유언홀딩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동규의 핵심이죠, 핵심. 그런 이후에 이제 그 개발 업무 쪽에 일을 하면서 친해지게 된 거죠.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렸다는 이유는 결국은 화천대유 쪽에 일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여기서 화천대유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천화동인은 일종의 펀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금전 신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정한 목적에 투자할 것을 정해놓고 이제 신탁해가지고 맡기는 거고 일종의 펀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화천대유보다 어떻게 보면 천화동인이 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화천대유는 소위 말해서 자산관리회사로서 이 사업의 시행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해야 한다면 천화동인은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는 그냥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딱 저 돈, 천화동이 그 특정 금전 신탁에 해당되는 다 합쳐서 한 3, 4억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넣고 배당을 받았을 뿐 원칙적으로는 천화동인의 각 관련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비용을 지출하거나 이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로 인한 경제적 수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귀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가 있는데 모두 대박. 그리고 그 가운데 4사람은 건물주가 됐다. 1호 김만배 씨, 화천대유 소유주죠. 1,208억. 예,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1,208억 원 그러는데 가늠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김만배 씨 가족이 2호 소유를 하고 있는데 101억 원. 3호 김만배 씨 누나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 집 샀다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101억 원. 4호가 이제 남욱 변호사인데 지금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갔다는 거죠. 네. 이게 그냥 간 건지 도주한 건지 여러 가지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네, 거죠. 시점이 좀 공교롭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또 커질 줄 알고 미리 또 외국으로 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계속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7억 원. 5호 정모의 계산 644억 원. 6호 변호사가 282억 원. 7호 김만배 씨 전 동료가 121억 원. 아, 김만배 씨 전 동료는 저도 아는 전직 기자인 것 같고요. 3호 김만배 씨 누나가 단독 주택 2채. 여기에 아마 19억 원에 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 집이 있는 것 같고요. 남욱 변호사가 강남 건물 토지 300억 원. 5호 정모회 기사가 강남 빌딩 173억 원. 김만배 씨 전 동료가 부산 스타벅스 건물 74억 5천만 원. 참, 예, 저 사람들이 네. 영리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 저런 사업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부정의 문제라고 보는 이유가 부정의 문제. 결국 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 거는 부동산 상승 때문이 아니라 인허가 그리고 개발에 따라 가지고 이 땅의 가치가 행정적으로 완전히 크게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당하고 그래서 행정력이 동원돼서 강제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이 동원해서 갑자기 엄청나게 높은 가치의 땅으로 바꿔줬죠. 이거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수용과 인허가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죠. 바로 이런 공적인 제도와 법이 동원돼 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출했는데 그 부를 특정인들이 저렇게 귀속시켜서 엄청난 이익을 거뒀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은 누군가의 주체를 떠나가지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를 어차피 그 부분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특히 왜 이 사람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비리와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성훈 변호사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내용이 아마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다음에도 또 한번 다시 모셔서 또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